이 세무사님의 이익 실현 기준하고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뭐 기법을 알려달라는 말일 수도 있는데 손절의 기준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은 제가 하는 방법을 네. 말하면 아주 간단히 말할 수 있는데 네.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말하고 네. 적용을 쉽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팔고 싶을 때 팝니다. 기준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좋아서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분명히 매수를 싫은 종목을 매수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좋아서 매수를 하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아시는 분들은 사실 매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좋아서 한 번 더 만나는데 계속 좋으면 계속 만나면 되는데 어느 순간 안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아했던 부분들이 내가 허상을 받구나, 싫어졌구나. 그럼 안 만나요. 저는 매수했던 종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삼박다투자법으로 재무제표, 재료, 차트 굵직하게 이 세 가지가 좋아서 종목을 이 종목 괜찮네? 라고 매수를 하는데 그 세 가지들이 싫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나오리라고 예상했던 재료가 실제 나왔어요. 그러면 뺐다 꼼뿔기로 팔던 아니면은 못 올라서 팔던 올라서 팔던 이익 실현하던 나오면은 팔면 되는 거예요. 또는 차트가 완전 정별이고 눌림목도 잘 줘서 샀는데 눌림목을 깨고 내려가요. 차트 좋은 차트가 나빠졌네? 팔면 팔아야죠. 그렇죠. 재무제표가 좋아서 야 이건 한 3년 갖고 가야겠다. 근데 매년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매출액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매출액이 반토막이 납니다. 이거 문제 팔아야죠. 재무제표가 안 좋아졌네? 라고 생각하고 팝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기준이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제가 좋아했던 매수 기준이 사라졌을 때 판단하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분들은 적용을 하기가 힘든 이유가 좋아했던 이유, 매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10분 중에 5분은 그냥 누가 살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왜 못 파냐? 그 사람이 팔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팔았을 수도 있는데 사라고 한 사람이 샀으면 매수의 이유는 그 사라는 말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매도를 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팔으라고 해야 되는데 팔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때 누가 사라고 추천을 해줬더라도 명확하게 왜 사야 되는지를 안다면 이런 좋은 점 때문에 샀는데 이 좋은 점이 다 날아가 버렸네. 팔아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의 투자자가 적용할 때는 사실은 저런 게 있어요. 이렇게 기준을 수치적으로 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자기 변명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나 좋다고 생각한 게 좀 바뀌었어도 일시적으로 나빠진 거야. 다시 좋아질 거야. 그럼 안 팔면 그만이거든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결국은 수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수치적인 건 결국은 가장 간단한 건 내가 10,000원에 샀다면 미리 정하는 겁니다. 손실률과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률을. 그래서 뭐 이런 거죠. 10,000원에 샀으면 보통 나는 9,000원까지 떨어지면 10% 손절할 거야. 그렇죠. 나는 13,000원까지 올라가면 30% 이익 실현할 거야. 꼭 그렇게만 정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15,000원에 팔거나 8,000원에 파셔도 돼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두 개를 모두 다 정하는 게 사실 좋고요. 왜냐면 못 파니까 손실률, 이익률로 유를 정하라는 뜻이고 유를 정할 때 무조건 꼭 지켜야 될 원칙은 손실률이 더 작아야 돼요. 그렇죠. 10,000원에 샀을 때 만약에 내가 8,000원, 20% 손절이라면 목표 수익률은 30%, 50% 잡으면 되고. 근데 이제 거꾸로 10,000원에 샀는데 11,000원에 판다고 10% 이익을 하는데 손절은 뭐 한 10,000원에 샀는데 뭐 7,000원에 30% 손절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속담, 격언은 꼭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랑 정확히 역행하는. 근데 이제 10분 중에 9분이 대부분 그렇게 해요. 이익은 굉장히 짧게 이익 실현을 하고요. 손절은 굉장히 못하고 오래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댓글에 보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이렇게 탁탁 쳐주는 야, 너 잘했어. 굉장히 안 좋은, 읽으면 안 되는 두 가지 댓글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지금 손실이 30%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은 잘라라. 그냥 손절하세요. 근데 어떤 댓글이 있냐면
미실현 손실은 손실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그분은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렇죠. 안 팔면 손해가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더 빠지는 거고요. 반대로 또 이런 분이 있어요. 10,0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았는데 13,000원이 돼서 너무 배가 아파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그럼 다음부터는 30% 먹을 때까지 팔지 마라라고 말을 할 텐데 어떤 댓글, 대부분의 댓글은 익절은 진리다. 익절은 옳다, 익절은 진리다. 진리가 아니에요. 5% 버는 게 왜 진리입니까? 손절은 30%, 40%에도 못하면서 5% 익절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는 어쨌든 저쨌든 손절보다 훨씬 길게 갖고 가는 익절이 진리인 거고요. 여러분들의 크기에 따라서 이 크기라는 거는 뭐 내가 대범하냐 소심하냐보다 뭐 중장기 투자냐 단기 매매냐 나의 공격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뭐 이익 실현을 뭐 20%로 한다면 손절은 10%, 이익 실현을 30% 한다면 손절은 20%, 이익 실현 50% 한다면 손절은 30% 이렇게 좀 미리 정하면은 매도를 하기가 아주 쉽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수치를 정해도 손절이나 이익 실현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저런 기법으로 쓰시면 돼요. 바이 앤 홀드. 자식한테 물려주는 방법. 그러려면 가장 우량하고 좋은 종목을 찾아서 그냥 매도를 안 하고 그냥 쭉 저금하듯이 갖고. 왜냐면 퍼센트를 정해서도 매도를 못 한다는 건 어떻게 해도 못 하거든요. 그럼 어차피 매도를 못 할 거면 매도를 안 해야 되는 종목을 사야 되고요. 매도를 안 해야 되는 거는 그 종목들은 사실 시가총액 한 탑 30에 들어가 있는 업종 대표주를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딱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손절매 하더라 하는데 저는 아까 질문에서 조금 의아했던 게 대답에서 좀 의아했던 게 내가 팔고 싶을 때 판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저는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통상 뭐 칼손절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또는 리스크 관리를 하실 때 뭐 익절이야 뭐 사실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손절매의 기준은 좀 있으실까요? 네, 역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퍼센트로서의 손절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 타이밍을 정말 못 잡는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종목에 대한 매도 판단을 할 때는 금액의 변동, 차트의 변동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 전체의 변동이죠.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어떤 탑픽 업종에서의 탑픽 종목을 선택하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종목의 주가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업종이 끝났냐거든요. 그 업종이 끝나면 이 종목의 차트가 어떻게 되든지 팔려고 하는 게 맞고 또는 그 업종이 안 끝났다면 제 종목이 좀 못 움직여도 좀 더 버틸 수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장에서 뭐 손절의 비율이랄지 이거보다는 시장 전체의 흐름, 특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업종 전체의 움직임 저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업종 전체 움직임.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업종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가장 좋게 보고 계시는 업종은 어떤 쪽이세요? 제가 이제 뭐 유행어를 밀고 있는데 가끔씩 밀던 게 뭐 경제 기사나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직 안 나오던데. 요즘에 저는 좋게 보는 업종은 반전 노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를 제외한 전기전자 업종들의 움직임도 꽤 좋아지고 있거든요. 전기전자 업종. 로봇. 제약바이오. 이 네 가지가 어찌 보면은 최근 신고가 시대 이후에 움직였던 내 종목이라고, 내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고가 이전에 그러면 움직였던 업종은 몇 개가 있냐? 6개 정도로 치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6개의 앞잘다면 보통 조방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조방원 전 이렇게 6개를 저는 말을 하는데요. 지주회사, 금융주. 조방원은 이제 뭐 당연히 조선하고 방산하고 원자력 그리고 마지막 전은 이제 전력기기. 그래서 지금 조방원전은 가장 길게 움직였던 건 방산주. 그 다음에 전력기기. 그 다음에 이제 조선과 원자력이 비슷하게 트럼프가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안에 맞춰서 지주회사 금융주가 움직였죠. 이런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런데 신고가 시대 이후에는 얘네만 움직일 줄 알았는데 반도체하고 로봇이 완전히 앞장을 섰고요. 이제 전기전자랑 제약바이오가 그 아랫단 정도에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정말 하나라만 꼽으라면 사실 로봇을 꼽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로봇으로. 근데 로봇이 사실 재무제표 보면 삼박자 투자법에서 했던 것처럼 재무제표를 보면 아직은 조금 약하기는 해요. 맞습니다. 다만 다가올 미래는 확실한 것 같고 뭔가 느낌이 2015, 16년 정도의 2차전지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일단은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이번 실적 시즌에 사실 실적이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섹터가 로봇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단기 한번 쉬었다 갈 수 있는 위치라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좋은 네. 지적이죠. 왜냐하면 제가 삼박자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종목을 세 가지 각도에서 보라는 뜻이죠. 재무제표의 각도, 또는 재료 보유 가치 각도, 차트의 각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제약바이오나 로봇 뭐 이런 좀 미래 산업들에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이익이 아예 없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시총이 뭐 5천억 뭐 이렇다면은 아유 뭐 언제나 쓰러질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코스닥의 시총 1위가 좀 알테오젠이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없습니다 거의. 또는 로봇 관련주에서 시총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이 아예 없거든요. 실적이 아예 없는 그런 종목들이 10조, 20조 또는 뭐 5조 이렇게 간다라는 건 5천억이면은 야 실적 없으면 큰일 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5조, 10조, 20조짜리를 저는 실적이 없으니까 얘는 큰일 나라고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이미 그 시총은 전 투자가가 만든 것이고 그럼 전 투자가는 뭐 재무제표 못 보는 투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큰 금액을 굴리는 투자자들 중에. 그럼 재무제표 지금은 없지만 마치 테슬라 같은 거죠. 테슬라의 초창기에 재무제표가 전혀 없었고요. 제가 말하는 재무제표가 없다는 건 이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익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수적 그런 리포트들에서는 야, 저 종목 사기꾼이야. 사기꾼이야라고 했던 리포트에서 1000배를 갔거든요. 그게 주식인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주식의 주가의 형성이라는 건 오늘의 이익으로서의 주가 형성이 아니고 이건 뭐 재무관리를 배운 분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주식의 가치는 결국은 미래의 현금 흐름 이익의 현재 가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래예요. 오늘, 1년, 2년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20년, 100년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럼 로봇 산업이 지금은 적자지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굉장히 큰 산업이 되고 굉장히 큰 이익이 될 가능성 또는 제약바이오가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지금의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오늘의 이익은 제로지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이익이 너무나 클 가능성. 그게 현재의 주가를 형성하고 현재의 시가총액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이익이 안 난다고 해서 시총이 낮아야 된다고 하면 그럼 20조 간 뭐 제약바이오를 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박자의 관점상 재무제표가 안 좋더라도 미래의 가치 또는 기술 이슈 특히나 제로 가치 쪽으로 결국은 저는 주가의 움직임은 방금 말했던 이론적으로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이지만 그건 이론적인 거고 실질적인 주가 형성은 결국은 경제학에서 차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가라는 건 주식의 가격이고 가격 형성 이론은 경제학의 제일 앞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하는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1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보고 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차트를 보고 사고 어떤 사람들은 제로 가치를 보고 사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좀 약하지만 로봇이나 제약바이오가 요즘 힘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실적 가치가 3분기에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출렁거리는 요소가 될지라도 여태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수조를 형성하고 있고 또는 제2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할 수 있는 로보티즈가 지금 2조가 넘었거든요. 그 종목들이 출렁거릴지라도 앞으로 뭐 1조 이상짜리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 탄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